네. 이 동영상을 보시면 예방할 수 있는 병. 안녕하세요, 러닝 비하인드 잘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명지병원 감염내과 교수님을 모시고 원숭이 두창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좀 숨이 좀 트일 것 같았는데 뉴스에서 자꾸 원숭이 두창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이렇게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제가 콕콕 집어서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원숭이 두창이라는 이름이 되게 듣기가 좀 비호감이거든요. 이게 왜 이름이 원숭이 두창이라고 이렇게 지어졌을까요? 처음에 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었을 때 실험실에서 원숭이에서 처음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명명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라고 붙었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아니라 다른 동물이었으면 다른 동물 이름으로 붙었겠네요. 네, 지금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동물은 여러 가지 종류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다람쥐 바이러스라고 붙었을 수도 있죠. 처음에 만약에 다람쥐에서 확인이 되었으면. 혹시 원숭이 두창 이름이 바뀌나요? 아직은 안 바뀌었고요. 아마 WHO에서 특정 동물이나 특정 인종 그리고 특정 지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낙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이름은 나중에 새로운 이름으로 지어지는데요. 2019년에 처음 중국 우한 바이러스가 확인이 되었을 때 우한 바이러스라는 명명이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전염병의 온상 이런 느낌을 줘서 코비드-19이라는 이름을 새로 붙여서 불렀던 것처럼 아마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도 원숭이에 대한 부정적인 또 원숭이가 많은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증상이 뭐 열나고 목 아프고 메스꺼리거나 냄새를 잘 못 맡는 그런 증상들이 보통은 했던 것 같은데 원숭이 두창 혹시 증상은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될까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 이제 처음에 전국이라는 그런 기간 동안에 전신적으로 발열이 생기고 많이 피곤하고 두통, 근육통 이런 등 증상 같은 것이 한 3일에서 5일 정도 지속이 되다가 그 이후에 이제 발진이 돕기 시작하는데요. 발열은 조금 비특이적인 증상이지만 발열과 발진이 오는 건 조금 더 이제 특이적인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발진은 보통 얼굴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손바닥, 발바닥을 포함을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몸통 쪽으로 번져나가는 양상으로 시작이 됩니다. 발진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그렇죠. 발진은 이제 대개는 이제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울긋불긋하게 생기는 병변이고요. 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보이는 발진은 그게 이제 바깥쪽 홍반보다는 조금 더 올라와 있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그 결절 같은 게 만져진다고 하거든요. 또 가운데에 이제 스포라고 해서 물집이 생기고 안쪽에 액체가 차고 또 아주 가운데는 이렇게 움푹 파이는 양상으로 아주 특징적인 발진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국내에서 의심됐었던 두 분 중에 한 분은 수두인 걸로 네. 판명이 났는데 이게 수두랑 구분하기가 일반인 입장에서는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구분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반적인 이제 피부과 선생님들도 착각하기 쉬운 병변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이미 숙지하고 있는 의료진한테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본인이 만약에 이제 발열 발진 이런 게 생긴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병원으로 무작정 찾아와서 진료를 받기보다는 1339로 전화하셔가지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집에서. 병원에 가지 말고요? 네. 다른 나라에서 생겼던 사례들도 보면은 본인이 의심이 돼서 의료기관에 가서 의료기관을 통한 전파가 일어났던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지가 되면은 1339로 전화하셔서 그쪽 보건소나 이제 역학조사관이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스스로를 좀 격리하는 게 차라리 네. 나은 거네요. 감염내과를 찾아오셔도 됩니다. 전국에는 감염내과에서 다시 가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사실 제일 걱정되는 건 전염인데 이게 밀접 접촉으로 전파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기준이 사실 좀 애매한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가 밀접 접촉인지. 이 원숭이 두창은 그냥 일상적인 그런 접촉으로는 이제 전파가 되지 않는데 가족이라든지 연인이라든지 이렇게 친밀한 수체 접촉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서 전파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는 감염인의 체액이나 혈액이 직접적으로 점막에 닿거나 아니면 피부 상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옮아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공공의 장소에서 그냥 일상적인 접촉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크게 그 전파를 일으킬 만한 위험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 같은 데서 사람들이 너무 붐비는 데 있거나 아니면 공중 변기를 감염자가 사용했던 데에서 이제 내가 사용하게 된다 할지 이럴 때 혹시 옮지는 않을까 걱정이 될 것 같거든요.
아주 확률이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체액이나 이런 게 그냥 그 손상되지 않은 피부에 닿아서는 전파가 될 확률은 굉장히 적고요. 본인한테도 뭔가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정상적인 신체의 그 방어장벽이 깨졌을 때 이제 그 바이러스가 안으로 침투하기 쉬운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조심한다고 하면 상처에다가 밴드를 붙여놓는 게 네,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네. 호흡기 전파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기는 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주 가까이 친밀한 접촉이 일어나고 또 환자가 굉장히 바이러스 양이 높은 상태에서 타액을 통해서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환자를 가까이에서 진료를 해야 되는 의료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쓰고 보호구를 착용을 하고 진료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은 우리나라에 이런 환자들이 발생이 많지도 않고 그런 공공상 장소에서 대규모 전파가 일어나거나 이런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호흡 전파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마스크는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이라면 경우라면. 마스크는 네. 크게 안 써도 된다. 네. 이제 아무래도 호흡기 전파 가능성은 낮고 피부 접촉이라고 한다면 조금 다행스러워 보이기는 하는데 국내 확산 가능성이나 혹은 이제 코로나처럼 이렇게 팬데믹으로 대유행으로 갈 가능성이 혹시 어느 정도 있을까요? 그 많은 그 감염병 관련된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또 저희 질병청이나 미국이나 유럽에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지역 사회에서 대규모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접촉에 의한 전파이고 그 접촉의 수준도 굉장히 친밀한 접촉이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많은 대규모 발생은 없을 거고 팬데믹으로 갈 가능성도 조금 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혹시 입국 제한을 한다거나 해서 뭐 이렇게 감염이 전파되는 걸 막아야 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사실 지금은 유럽과 미국 그리고 2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이미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다 일일이 입국 제한을 할 수는 없고요.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를 보면은 역학적 연관성이 높은 사람들한테서만 확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국자들한테는 발열 체크랑 이제 건강 상태 질문지 정도에 체크하는 거 정도로만 검역대에서 거르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 그 시스템 안에서 이번에 이제 찾아진 거거든요. 첫 번째 네네. 환자도. 그런 면을 고려를 하면은 들어오는 모든 입국인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 나라 전체를 입국 제한을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대유행 가능성이 낮아도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변이가 일어난다거나 해서 대유행이 다시 또 일어나거나 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DNA 바이러스거든요. 네. 예, 코로나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변이가 굉장히 잘 일어나고 그 변이 때문에 병독성이라든지 전파력이라든지 이런 게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이 DNA 바이러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만큼 변이주에 의한 대규모 확산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뭐 굉장히 다행스러운 부분 중에 네. 하나네요. 혹시 만약에 내가 원숭이 두창이 아닐까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무슨 검사를 받아야 되나요? 먼저 인지가 되면은 이제 격리 시설로 일단은 후송이 되잖아요. 네. 환자한테서 혈액 채취를 하고요. 그러니까 피 검사하고 의심되는 그 스포에 액체가 고여 있으면 거기 이렇게 문질러서 하는 수압 검사가 있어요. 또 만약에 이렇게 올라온 결절 같은 걸 이제 일부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거는 약간 환자가 나타내는 증상에 따라 좀 다르고 그 검사는 특정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검출하는 검사고 흔히 알고 있는 PCR 검사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이제 코로 하는 검사가 굉장히 공포스러웠거든요. 피부로 하는 검사가 혹시 아프거나 그러진 않나요? 상처가 있는 부위를 이렇게 문질러서 하는 검사여가지고 그렇게 고통이 심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다행입니다. 원숭이 두창 치사율이 이제 처음에 WHO에서는 3에서 6%를 네.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또 지금은 뭐 그렇게 높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이게 우리는 이제 치사율을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될까요? 뭐 우리나라는 아직 한 명의 환자밖에 없고 그 환자는 경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치사율은 알 수가 없는데요. 다른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국가에서 발표하는 치사율은 1% 미만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자체가 굉장히 그렇게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는 아니라고 하고요. 물론 이제 위중한 코스로 진행할 수 있는 기저질환이 굉장히 많은 그런 환자분들은 위험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선진국과 저개발 국가들과의 차이점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선진국은 어떤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개발된 특정 치료제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를 써볼 수 있는 그런 찬스가 굉장히 많은데, 상대적으로 이제 저개발 국가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떨어지니까 치사율이 좀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종감염병이 원래 생기면 불확실하고 치사율이 굉장히 높고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환자들을 보는 임상의들의 경험이 쌓이거나 이런 환자들이 이제 위중한 코스로 진행하는 시기를 모니터링을 잘하고 수액이나 승합제라든지 이런 치료 대증요법이라고 하지만 그런 치료를 잘하면 그 위기를 잘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신종감염병이라고 해도 치사율이 조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높은 거죠. 좋은 네. 거죠. 네. 이제 만약에 원숭이 두창을 걸리고 이제 완치가 됐어요. 근데 코로나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후유증 같은 것들이 좀 오래 가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원숭이 두창도 이렇게 후유증이랄 게 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이제 그 코비드 19보다 원숭이 두창 환자를 보라고 하면 조금 그 마음에 두려움이 좀 생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게 얼굴에 생기는 수포성 질환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젊은 여성들이 많은 이제 의료진이 그쵸. 네네. 이 많고 뭐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드러나는 부위에 수포가 생기고 또 그 수포가 가라앉으면서 이제 2차적인 감염이 오거나 하면은 이게 흔히 곰보라고 하잖아요. 네네, 옛날에. 그런 네. 우리나라에 두창이 많았을 때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저희 그 감염내과 네. 선배 의사 선생님이 곰보 자국이 있는 사위를 들여라 이런 말이 있었대요. 아, 면역력이 면역력이 형성됐으니까. 좋은 건강한 이제 다시 독창에 걸려서 죽지 않는 그런 좀 건강한 사위라는 의미로 곰보 자국이 있는 사위를 들여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정도로 얼굴에 흉이 많이 지는 거죠. 그쵸. 네, 네. 드러나는 손이나 발 이런 곳에. 잘 치료를 하고 2차 감염이 이제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치료가 되면은 그냥 흉이 안 지고 낫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에 따라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거 말고도 바이러스 감염은 뇌염이라든지 출혈이라든지 그런 식의 그 위중한 경과와 후유증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염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손상이 오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드물지만 모든 바이러스 질환이 가지는 후유증일 수 있어요. 아, 이게 원숭이 두창만 특징적인 것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원숭이 두창 백신 관련한 건데요. 네. 지금 의료진 같은 경우는 2세대 두창 백신을 접종을 시작을 했는데 백신을 이제 일반인들도 맞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백신을 궁금합니다. 일반인들이 맞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맞기 싫으니까. 많은 이제 권고 안에서는 전 국민을 향한 그런 백신 캠페인이 벌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맞아도 네. 되는 거고요. 이 원숭이 두창 환자를 봐야 되는 의료진들 그리고 이미 접촉을 한 위험군들은 위험군. 백신을 맞아야 되겠죠. 이 백신이 완전히 안전한 백신은 아니거든요. 생백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위험성이 있거든요. 네. 백신을 맞고 나서 그 병을 경하게라도 앓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고요. 약한 두창을 겪는 거죠. 그 주변으로 이제 피부 발진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맞는 주변으로. 그거 외에도 이제 몇 가지 사례가 있어서 백신 자체도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면서 또 그 백신을 접종하는 인력 자체가 굉장히 숙련된 인력이어야 되거든요. 네. 다다다다다 놓을 수 있는 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 숙련된 이제 인력이 접종을 해야 되는 점이 있고 백신은 약간 그 위험과 이익을 생각을 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사례별로 접종하시면 될 거예요. 이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전 맞아야 되나요? 재활의 약과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그죠? 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이제 원숭이 두창을 걸리게 되면 후유증도 그렇고 걱정이 좀 많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치료제가 있는지. 원숭이 두창에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두창에 대해서 개발된 두창 워낙 오래된 질환이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두창을 생물학적 테러의 수단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창 백신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는 있었거든요. 그리고 원숭이 두창은 이제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풍토병으로 유행을 계속 해왔기 네.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백신 개발의 노력이 조금 있었거든요. 치료제 관련해서는 사용해 볼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가 국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토포비어나 바이러스 약을 치료하는 약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면역 글로불린 같은 것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뭐 다른 유럽에서 개발된 항바이러스제도 있어서 이제 구입을 하려는 노력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발표될 때 주로 이제 걸린 사람들이
남성 성소수자들에서 많이 걸렸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성병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답해 드리기가 조금 민감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시작 자체가 이제 스페인이랑 벨기에에서 열린 어떤 축제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그 그룹 자체가 사실은 동성 간 성 접촉에 의한 이제 그룹이고 성매개 질환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피부병변이 있고 친밀한 접촉이 일어나는 행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이게 성매개 질환이다, 성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직접적인 접촉을 위해서 옮아가는 질환이고요. 처음 시작된 것이 동성 간 성 접촉을 하는 그런 그룹에서 시작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제 800명 정도의 그런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남녀 비율로 보면은 이제 여자가 5명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이 이제 남성 그룹이고요. 그 동성 관련된 접촉 그룹이나 아니면 그들의 가족이라든지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실은 역학적 고리가 굉장히 뚜렷한 그런 집단에서 발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병이라는 거는 성접촉으로만 이렇게 네. 전파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지금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밀접한 접촉이면은 다 옮을 수 있는데 네. 당연히 그 안에 성접촉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전파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도 조금 크게 걱정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될 텐데 예방을 한다면 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손위생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네. 감염내과 의사라서 병원이든 뭐 환자분이든 늘 감염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처음과 끝은 항상 손위생입니다. 그 정말 이제 불특정 다수를 만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손위생을 하는 것을 그러니까 알코올 함유된 그런 손소독제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간단히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 행위도 좋은데요. 그 결국은 접촉에 의해서 옮아가는 질환이기 때문에 손위생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의심되는 환자랑 접촉을 했다면 이제 본인이 인지를 빨리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뭐 해외에 갔다 온 사람을 그리고, 만났달지 그 피부병변이 있는 사람이랑 같이 뭐 악수를 같이 했고 굉장히 친밀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겠죠. 마지막으로 코로나 같은 이전 다른 감염병들과 비교해서 원숭이 두창이라는 병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린다면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이 동영상을 보시면 예방할 수 있는 병으로 아,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상이 백신인 거네요. 네. 네, 오늘 강유민 교수님을 모시고 원숭이 두창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비위생적이거나 모르는 사람과의 접촉만 주의한다면 그렇게 많이 걱정하거나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손 씻기나 위생 이런 부분에서는 경각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입니다. 뭐?